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최근 뉴욕 증시는 지수별 흐름이 다소 엇갈립니다. 아마 지수 산정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에 그냥 주가의 단순 평균에 그치는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하고 나스닥은 17,000선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 상승의 주역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주식 분할을 앞두고 또 7%가량 오르면서 1,140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M7 종목들이 다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아닌 엔비디아의 독주였다는 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를 웃돌면서 수요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신경은 쓰입니다. 자, AI 테마의 질주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싸움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계속 박스권을 갖춘 양상인데 어제도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 장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좀처럼 상방으로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이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거동이 어려워질수록 노년 세월에 적합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녹록지 않아 여유가 있는 분들만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실버타운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택연금 제도와 꼭 챙겨야 할 내용 하버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하루 쉬고 문을 연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나스닥은 날았지만 이 AI 열풍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끝까지 떠받쳐줄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 0.55% 하락 마감한 반면 S&P 500은 0.02%, 나스닥은 0.59%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17,000선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이 이처럼 거침없이 올랐던 이유 동력원은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10대 1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6%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를 1,130달러대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루의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0.04%, 애플은 0.01% 강보합권에서 맞췄고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0.9%대, 0.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36% 상승했고요. 일라이릴리도 0.05%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빅7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는 1.39%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통신 서비스, 에너지 업종 단 3개의 업종만 상승하면서 지수별로 흐름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했던 가운데 엔비디아의 나홀로 상승이 눈에 띄었죠. 액면 분할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AI 칩 H100을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참고로 xAI는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AI의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엔비디아가 그대로 그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관련돼서도 시장에는 AI 효과에 상승을 해줬지만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산지하기를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리키는 데이터가 적어도 수개월은 더 나타나야 한다고 피봇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엔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깜짝 상승한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예상치 96을 크게 웃돈 수준인데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 추세 보여왔었는데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조사 항목 중 주가 상승 기대 항목에 대해서는 48.2% 정도가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018년 1월과 올해 3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과 별개로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 심리는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 보인 것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10년물은 4.5%대, 2년물은 4.9%대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번 주 채권 경매 이벤트가 숨가쁘게 진행되는데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WTI의 경우 휴장 여파까지 겹쳐서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미국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고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2일 회의에서 지금의 감산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WTI 배럴당 79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나 시점에 대한 자신감이 더 옅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지 지켜보시면서 그 사이 변동성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선봉대를 맡고 있는 라피더스가 차세대 2나노 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IBM 연구소에 연구원 100명을 파견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2나노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성공한 곳으로 12인치 웨이퍼 팹 기준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라피더스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2나노 양산 기술 개발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고요. 또 3년 뒤 양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구소 모의 생산 라인을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명을 보낸 데 이어서 앞으로 2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생산 공정부터 측정 분석, 설계 담당 등 다양한 인력들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이전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2나노 이하 칩을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시제품 라인 생산이 가까워졌다 공식 석상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또 삼성과 TSMC 같은 공룡들과의 대결에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 모델 카드를 앞세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돈 8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쥐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지금 일본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반도체 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월가가 꼽을 숨은 주역은 누가 있을까요? 시티그룹은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기업 5곳을 선정했는데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ASMPT,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 도쿄 증시의 이비덴과 소디를 콕 짚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ASMPT는 싱가포르 반도체 설비 기업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0% 가까이 치솟았는데 케빈 채널리스트는 생성형 AI용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TCB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패키징이 필수라는 설명과 함께 특히 올해와 내년 AI 반도체 시장에서 ASMPT 역할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내년까지 5세대 HBM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시장은 HBM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클라우드 고객사 AI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와 내년에 걸쳐 HBM 출하량이 2배에서 3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만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와 HBM 기술연합을 맺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앞서갈 수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세계 반도체 기판 1위 기업인 일본 이비덴도 AI 시대를 주도할 종목으로 꼽았는데 생성형 AI 반도체 패키지 판매 호조와 더불어 범용 서버에 적용되는 ABF 기반 매출이 중기적 수익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던 애플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공격적인 할인 전략에 힘입어 잃어버렸던 중국의 아이폰 사랑을 되찾아왔는데요. 4월 판매량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2달간 37%나 급감했는데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대대적인 할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3월 플러스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4월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나 카드로 재미를 톡톡히 본 애플은 이달도 우리 돈 최대 43만 원 수준의 할인에 나섰는데 덕분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모바일 기기로 아이폰이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지각생으로 불릴 때도 하이브리드 외기를 고집했던 도요타 진정한 승자로 불리면서 활짝 웃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 시장 굳히기를 위해 마스다와 스바루와 함께 새로운 엔진 개발에 나서며 틈새 시장을 철저히 공략하고 나섰는데요. 탈탄소화 연료를 사용하는 1.5리터, 2리터 두 종류로 더 작지만 높은 효율과 고출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업계는 최근 전기차 침체 대안으로 하이브리드가 향후 25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신차 판매 65%, 35년 후 4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토코지 도요타 사장은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 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고집이 아니고 뚝심이었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증시 휴장으로 관망세를 보였지만 주춤했던 업종들이 이슈 타고 오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불발로 커졌던 삼성전자 주가 낙폭을 AMD가 만회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제 리사스 AMD CEO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채택을 암시했습니다. 리사스 CEO는 최근 한 포럼에서 3나노미터 GAA 공정을 통한 차세대 칩 양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GAA 공정은 누설되는 전류를 줄여 칩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인데요. 3나노미터 공정의 GAA 방식을 채택한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AMD가 삼성전자와의 3나노미터 파운드리 협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AMD와 협업하게 된다면 향후 파운드리 부문의 흑자 전환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관련주도 뛰어올랐는데요. 솔브레인이 11.35% 올랐고 또 파운드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인 가온칩스가 10.9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코아시아가 10.78% 올랐고 또 삼성전자가 0.5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에 급락했던 HLB가 다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세계 3대 암학회 ASCO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이 미국 암학회 신장 및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는 공개한 초록을 통해 리보세라닙 병용 약물에 대한 부신피질암 임상실험 결과, 기존 치료제의 생존율을 현저히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죠. 이외에도 유한양행, ABL 바이오 등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가 이번 암학회에서 대거 공개될 텐데요.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암학회로 인해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HLB 제약이 19.54%, 또 HLB가 15.12% 올랐고요. HLB 생명과학도 9.15%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앞타바이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에 가입했습니다. 오버추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형 재단입니다. 오버추어는 오는 8월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첫 개방형 지도 데이터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반영되며 또 행정구역 정보는 4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돼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개발을 위해서 정밀 지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LG전자가 13.38%, 또 칩스앤미디어가 12.33% 올랐고요. 라이콤도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i3 시스템과 라닉스 모두 3%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에도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영 소식인데요.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 중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구매 매출이 1,2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죠.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이미 5월 중순에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서 일본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 국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향후 올리브영은 미국과 중국 사업도 본격화할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화장품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앞으로 한한령 해제로 중국인들의 지갑이 다시 열리게 되면 추가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어제 삐아는 일부 자사 제품이 올리브영에 공식 입점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뛰었고요. 또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그 밖에 비엘팜텍 또 VT 모두 9%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소 한산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연준 베이지북 등 매크로로 향하면서 관망 심리가 짙어진 영향입니다. 코스피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다른 날과 비교하면 잔잔한 파도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722선 유지했고요. 코스닥만 0.36% 올라서 85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이 1,114억 원 순매수하면서 2거래일 연속 자금을 유입시켰고 외국인도 445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5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8억 원 소폭의 사자세였고요. 개인이 9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98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AMD가 삼성전자 3나노 도입을 시사한 점이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어제도 0.52% 플러스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연속 상승은 처음이었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0.5% 강세로 코스피에 온기를 더해줬습니다. KB금융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밸류체인이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도 2차전지단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75% 낙폭을 기록했고 에코프로도 2.67% 조정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대표주는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알테오젠이 2% 하락했지만 HLB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HLB는 미국의 암학회를 앞두고 이번 학회에 신장과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또 한 번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15.12% 급등, 64,7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에 2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도 강세 마감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는 HPSP가 6% 넘게 뛰어올랐고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 1% 넘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증시가 휴장을 하고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 보니 환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5원 30전 내려서 1,358원 50전, 6거래일 만에 1,3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올해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6월 10일 세계 개발자회의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 증권사들이 관련주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과 DB금융투자가 IT 업종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 첫 AI 아이폰과 AI PC 출시로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는 삼성전기와 이수페타시스, 덕산 네오록스를 제시했는데요. 삼성전기는 AI PC 시장 확대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수혜가 지속될 것이고 올해 4분기부터는 신규 AI 가속기용 FC BGA 기판 공급도 시작돼서
AI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와 네트워크용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덕산 네오룩스는 저전력 OLED 패널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패키지 기판뿐 아니라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업황이 좋아진 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TLB와 심텍, ITM 반도체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는데요. TLB는 빅테크들의 서버양 카펙스 투자가 시작될 때 직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모리 공급사의 재고 소진이 종료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ITM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 채용에 따라서 PMP에 대한 구조적인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을 6월까지는 이 IT 업종, AI 애플폰에 대한 기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 장에서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게임사들의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에버소울을 일본에 출시하고 넷마블은 신작 게임인 레이븐2를 출시하는데요. 어제 게임주는 대체로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 신작 모멘텀으로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50조 원 규모의 SMR 설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 여기서 원전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UAE에 추가로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면 원전주에 또 한 번 훈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였지만 엔비디아 랠리에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우리 반도체단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오른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뭐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선 돌파했고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S&P 500 그 중간값이 5,300이더라고요. 5,300. 예. 예, 그러니까요. 뭐 작년이라기보다도 예전에 뭐 UBS 같은 금융기관이 많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거는 모건 스탠리가 상향 조정했다는 거고. 그렇죠. UBS도 굉장히 낮게 보던 지수를 또 이제 S&P 500 5,600으로 또 올렸다. 네네. 이제 돌아서면서 이전의 실수를 많이 하겠다는 건지 더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 네. 아 진짜 혼자 다 하네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뭐 미국의 전 산업이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파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조금 우리 NDFC에서는 오늘도 한 5, 6원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요걸 뉴욕장의 흐름하고 요걸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갈지
미국은 걱정 안 합니다. 또 오늘 나오시는 분도 계셔서 미국은 더더욱 걱정 안 합니다. 바로 모셔보죠.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 오늘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뭐 자주 들었는데 네. 진짜 참 우리 유 본부장께서 주구장창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자꾸 이렇게 다운 거 아닙니까? 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셨고 맞아요. 드루켄 밀러를 이기셨다고. 드루켄 밀러가 뭐 900불 근방에 800불, 900불 할 때 이제 털고 나가 버렸는데 네. 이게 벌써 막 1,1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100불은 저 같은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는 1,100불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이었는데 이걸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돌파가 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겸손하셔야 돼. 네. 지금부터 그거 하시다가는 오버하시다가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예. 부분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급등장이 일어나고 나서 4월, 5월 달에 조정이 있으면은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분할 매수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분할 매수 전략을 펼 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 봤었을 때 아무리 봐도 나스닥 100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지수의 매력도가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 추이가 올라오는데요. 지난주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 다우는 빠졌고 S&P 500은 올랐고 그렇지만 아주 조금 오르고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1.4% 올랐죠. 근데 이제 어제 결과도 거의 똑같죠. 보시면은 다우 빠지고 S&P 500 0.02% 상승하고 나스닥은 0.6% 상승하고 네. 계속 이제 또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년으로 계산을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올라간 폭 대비해서 나스닥이 올라간 폭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나스닥이 또 다시 그 상승폭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지금은 저희가 계속 작년 7월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지금이 이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로서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도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도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언제 내리냐 이거의 차이지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또 보시면은 인터넷망 깔던 시스코 시스템즈의 비슷한 모습이 지금 AI망을 깔고 있는 엔비디아 모습이다. 뭐 이런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여기를 쫓아가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사이클을 제대로 쫓아가야지 예.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를 쫓아가면서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제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좀 여름이 약간 부진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 근데 사실 올해는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 흐름에 대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대통령 임기 4년 차 이게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달에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히려 이제 6월, 7월, 8월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서 상승을 연속으로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달이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11월, 12월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S&P 500의 추이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하반기죠. 하반기에 보통 10% 가까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00이니까 여기에 500포인트 더하면 5,800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장 세게 부르는 분들이 5,700 정도를 부르거든요. 톰리 펀스트레셋 그분이 5,700을 부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디니 리서치에서도 5,600, 5,700 뭐 높게 보면 5,800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S&P 500 기준으로서 올해 연말까지는 5,700은 뚫을 것 같다. 5,700. 네, 그리고 많이 보면 5,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우존스에 대해서 야디니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6만 선 간다 다우가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선이 있는 마지막 해의 하반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그 다음 해의 상반기. 상당히 장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거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좀 지수 투자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에서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그 이익 증가율이 어떤 업종이 중요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되돌아오는 건 AI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이 AI가 관련돼 있는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언제 경기 침체에 돌입하느냐 네. 이런 부분을 계속 분석하면서 또 금리를 또 얼마나 언제 내려줄 거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지수가 적절한 지수인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 금리는 별로 뭐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 같은 저런 기술주들의 질주에 큰 뭐 제동을 걸 만한 변수가 못 되나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돈을 저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뭐 부채를 없애면 되는 거고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아주 옛날에 그 지표를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옛날에는 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라는 지수 자체가 예. 금리에 민감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나스닥 전체 지수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000개 기업입니다. 네.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예. 거죠. 근데 나스닥 100으로 들여다보시면은 사실 순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부채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거의 뭐 순부채 비율로 따지면 거의 부채가 없는 케이스이잖아요. 예, 뭐 그렇기 돈이 때문에- 남아도는 회사들인데 뭐 부채를 그렇죠. 빚을 낼 이유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제 성장주나 뭐 나스닥 기술주들이 원래 항상 돈이 필요한 왜냐면 예, 예. 투자를 많이 해야 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난 5년의 역사로 보면은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뭐 금리가 1% 오른다 그래서 영향을 네네. 전혀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에 덜 민감한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나스닥 100이라든지 대형 기술주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이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어찌됐든 또 매크로 지표를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전에도 봤다시피 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딜레마는 뭐죠? 이 금리를 여기서 내릴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또는 심지어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저희는 그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PC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추세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추세선에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만약 진짜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 네. 뭐 미연준
한 분이 어저께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던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분은 그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튀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옛날에 그 다른 분들도 지금 하셨죠.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닐 카시카리. 예. 요즘에 이분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다른 분이 많이 올라오셨죠. 다른 분 누구요? 자,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연준 총재 중에 네. 예, 어쨌든 간에 결정권은 없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결정권이 없다 보니 더 그렇게 얘기하기도 예, 쉬울 그렇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으시겠죠. 뭐 아무튼 지금 생각에는 지금 2% 수준까지 꾸준히 내려온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연체율 지표를 보면서도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연체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이 그렇죠. 좀 높아진다면서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건 저희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가 안 된다는 아니란 말이죠. 네. 예,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뭐 또 다른 PMI 지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PMI 지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는 게 경기 호조가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호조가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뭐 그리고 이거는 또 PMI로 봤었을 때 과거처럼 엄청나게 과열이 아니라 이제 딱 50선에서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 네. 예,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자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아시겠지만 ECB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월 달이라도 금리 내려야 된다.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오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금리 올린다라는 것은. 네네. 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PMI 지표를 가지고 CPI의 추세를 연결시켜 놓은 차트가 있어요. 굉장히 잘 따라가죠. 예, 보시면 이제 PMI 지표가 만약에 위로 이렇게 여기까지 확 올라가는 이 70 막 이런 위로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요 차트로 분석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2.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노란색 선이 파란색 선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할 때는 여기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은 과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금리를 올려주면은 경기 침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그냥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오히려. 예, 천천히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의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가계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정적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요. 즉, 뭐 지금 5.5%의 미연준 기준금리인데 이거를 1.5%나 떨어뜨려 줬다. 4%로 떨어뜨려 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가 앞자리가 3%대 밑으로 훅 떨어지 3%대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지금 4.5%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과열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실질 금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으로서 꾸준히 올라가고 인터넷 사이클이 이어지다가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98년 10월 달에 훅 떨어지면서 1.9%로 떨어졌어요. 네. 이때도 가계와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했었어요, 미국이. 근데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막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IMF 겪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세 차례 빠르게 내려줬어요. 이러면서 실질 금리가 1.9%로 확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왕창 늘어나면서 98년부터 보시면 이제 위에 2000년 2월 달까지 실질 금리가 확 뛰면서 3.5%까지 폭등을 합니다. 이때가 닷컴 버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면 더 안 되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보통 버블이나 멜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폭등장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그 후에는 폭락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만약에 3차례 빠르게 내려줘 버리면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3번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 1.5% 내려줄 거다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거품과 연결될 거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클이 AI 사이클로 재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버블 사이클로 연결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막 무분별한 투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들어올 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서 여기에 따라서 막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과열로 가고 고용 시장이 완전히 거의 엄청나게 높아지고 우리도 그때 경험했죠. 인터넷 버블 바로 오기 전에 98년부터 2000년도 테헤란로에 뭐 엄청나게 IT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네. 뭐 흥청망청 뭐 이런 케이스까지 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지표상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가 죄송합니다. 실질 금리가 네. 2.1%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3차례 내려주면은 이게 2.1%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과거 98년 10월 달에 1.9%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그 금리 사이클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95년도에서 98년도에 이제 이게 금리 차트의 흐름입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95년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6%의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한 번 내리고요. 2번, 3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3번 내리고 나서 계속 이 5.5% 수준, 5.25% 수준에서 계속 유지했어요. 그게 지금 딱 금리잖아요. 5.2, 5.5%가. 이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는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됐냐면 98년도에 갑자기 3차례를 빠르게 내립니다. 네. 추가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버블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3번 연속 만나면서 3차례나 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부여해 버린 거죠. 왜?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인 거고요. 안 좋다라는 게 그냥 폭등장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폭락장이 올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얘기 나오면서 천천히 내려줄 거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내지 2번, 뭐 내년에 또 한 번 내지 2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폭등장과 폭락장과 연결되지 않고요. 네. 또 AI 관련된 투자도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천천히 떨어뜨려주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그 기간 안에서는 과열이란 단어나 아니면 침체란 단어가 점점점 사라질 거다. 예, 그럴 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만 하면 수익률을 정말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좀 전에 자막이 하나 나왔는데 네. 그 인터넷 도입 초기에 시스코와 비슷하다. 엔비디아가. 저 인터넷망이 세계로 확산되던 시절에 시스코가 같다. 그럼 지금 이제 저 인터넷망 자리에다가 AI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죠. 시스코 자리에 엔비디아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쓸데없는 기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시스코 시스템스는 참이 뭐랄까 이 어떤 엄청난 영광과 또 참 비참했던 그게 섞였던 종목 아닙니까? 네. 이게 95년 3월에 이게 2불이었어요. 2불 근처에 있던 놈이 5년 만에 2000년 3월에 82불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얘가 또 10불대까지 후루룩 밀리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세월에 10불대에서 한 10불에서 한 25불 사이를 이걸 갖다가 한 오래 동안 헤맸네요. 2003년부터 해서 2017년 이 무렵까지 네. 그 레벨을 하다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봤던 최고점은 뭐 64불, 그리고 82불 닷컴 버블 때 그 비하면 말도 못하고 지금은 요즘 들어서
나스닥들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고. 네. 제 얘기는 네. 시스코 시스템즈 이 뭐 장기 차트를 보시든지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분명 진짜 암벽 등반하다가 그냥 그대로 로프도 없이 그냥 추락하는 모습의 주가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다르다. 제 말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스코 시스템즈와 비슷한 그건데 현재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다소 쏠림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다르다? 아니요, 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왜 지금 걱정하냐 이거죠. 왜 지금 걱정하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걱정하고 던지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글쎄요. 그 인터넷 인프라와 AI 인프라가 뭐가 다르냐면요. 인터넷 인프라가 처음에 깔리기 시작했었을 때는 정말 이건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이제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 100개 기업이 뛰어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살아남은 게 네이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한 4개, 3개 살아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AI요?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데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TSMC, 그렇죠?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미국의 AMD, ASML, 뭐 등등등등. 뭐 이게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아무것도 돈이 없는 회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다른 얘기다라고 우선 생각하는데, 근데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익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왜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가 튀었죠?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네. 를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 성장성이 멈춘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나 깔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제가 굉장히 재밌던 그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400불에서 500불 올라가고 나서 500불에서 400불 다시 떨어질 때 나왔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올해 초에 970불 갔다가 800불 떨어질 때 또 나왔던 차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닷컴 버블 터졌어서 죄송합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98년 아까 보여드렸던 98년 10월부터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올라간 차트 1년 반입니다. 네. 그거에 시스코 시스템즈를 그려놓고 엔비디아를 딱 그거를 또 1년 반 그려놓고 거기에 고점부터 빠졌다. 근데 왜 그 딱 1년 반만 비교해야 되죠? 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왔던 건 96년부터 지금 그때 2000년까지 그 한 3, 4년 그려놓고 엔비디아 주가를 3, 4년 또 올려놓고 이게 꼭지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리를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기 95년 2월부터 그죠? 지금까지 95년 2월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벌어질 때까지 이 5년 차트를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기가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작년.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에 40배 올라갈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그게 그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그 비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칩을 네. 팔 거고 그걸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은요, 이 AI 인프라를 깔았다? 글쎄요. 예. 여전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거고 지금 깐 공급이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깐 거죠.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까지 깔아야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0도 안 깔았다.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은 이걸 벌써 50 깔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시점이 꼭지인지를 모르는데 네. 그걸 자꾸 미리 맞추려고 한다. 그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을 지금 수 그 있죠.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고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6.95% 7%라고 하시죠. 네. 엔비디아가 7%를 오르는 동안에 네. 엔비디아하고 거의 짝을 세트를 이루면서 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1% 하락을 했고 네. 5월 중에 엔비디아가 31.8%, 32% 오르는 동안에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8% 상승에 그쳤다 이거예요. 네. 그 어제 그러면 머스크가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거를 갖다가 사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움직였어요. 네. 그 머스크의 그 얘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같은 논리로 이거는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반응이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수급이 이제 서로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제 얘기는 네. 지금 모두가 지금 엔비디아에 너무 과하게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장 높고 추가 상승의 어떤 여지도 굉장히 높다 하는 그 얘기는 합니다만 이 쏠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쏠림 없습니다. 쏠림 없어. 네. 다시 얘기할게요.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죠. 네,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간 폭이 얼마일까요?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더하면은 한 130% 정도 올랐어요.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똑같은 기간에 피크 쳤었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200% 올랐습니다. 아,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올랐네요. 이제 계산하더라도 지금 150% 올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 끊어서 언제부터 언제 얼마나 기간을, 올랐기 때문에라고 예.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왜 SMCI가 못 오르느냐? SMCI가 뭘 했냐면요. 시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했어요. 뭐 뭐든지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주가 가치에 희소를 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분석하는 결과로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적절한 주가는 아무리 낮게 봐도 1,300불이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네네. 그다음에 SMCI 매력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예. 그 시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도 전체 주식 수의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예.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나면은 다시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SMCI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데이터 센터를 까는 회사가 뭐가 있냐면 델이 있어요. 델. 아, 그렇죠. 델의 주가는 훨씬 더 탄력이 있단 말이죠. 예. 엔비디아하고 비교하고 수 네. 없이.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똑똑한 게 맞죠. 시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비디아의 쏠림 현상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예, 3조 달러. 예, 한 3억 달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쪽이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실적 발표를 하면 할 때마다 비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줘야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해오는 애한테 왜 벌써부터 때리냐 이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한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3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5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와, 엔비디아가 간밤에 7% 급등을 했고 지금 주가 자체는 $1,140를 장중에 돌파한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두 대장주죠. 삼성전자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78,400원,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주가 탄력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3.9% 강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동반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64,4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현대차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6만 지금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9,500원, 38만 원. 기아도 0.9%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도 0.9%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7만 6,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 지금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 독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만 7,200원, 에코프로도 1.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3,400원. 알테오젠이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6,400원, HLB, 엔캠 각각 1%에서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900원, 29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HPSP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4만 5,500원, 리노공업도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7,5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6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내림세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16만 8,000원이고 클래시스는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2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좀 좋을 걸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반도체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델에서 그냥 깨갱 해버렸네요, 제가. 빠른 인정을 하셨네요. 그래서- 에센시아보다 최근에 대리 주가 탄력.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만 하더라도 12배를 올랐는데 이른바 AI 열풍으로 시작해서 한 12배 가까이 10배라 치고 그러면 얘도 지금 델도 한 60불부터 랠리 시작했다고 보면은 10배 가면은 600불, 12배 가면 720불. 지금 이제 고작 169불, 170불. 제가 저기 포트를 다 얘기 못했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에 있어갖고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오는 게 맞겠네. 좀 오르면은 12 발행이나 하고 유상증자나 하고 여기 딱 우리 서울에 오면 그게 통하는 초식인데. 아니 또 발행해서 이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좌우지간 종이 장사에 신경 많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조금만 하면은 하나 찍어내고. 네. 참 학창 시절에 그거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CB, BW 무슨 예. 우리 라임 사태도 겪었는데요. 예. 하하.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러면 오로지 그냥 저쪽이네요. AI. 왜냐하면은 자꾸 요즘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주 네. 무슨 맥도날드, 나이키. 그러니 선생님 죄송한데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들 예정되어 있죠. 미국에서 이제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1분기 GDP 이제 수정치 발표도 있게 되고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표 발표들에 앞서서 지금 국내 미국 뉴욕 증시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또 17,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엔비디아가 다 해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장중에 주가 1,1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또 다르네요. 코스피가 약보합입니다. 2,718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달립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2% 상승합니다. 20만 7천 원 선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도 0.3% 올라갑니다. 77,900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1% 약세 35만 6천 원이고 현대차도 좀 떨어집니다. 26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으로 74만 2천 원이고요. 기아도 좀 소폭 떨어집니다. 지금 12만 2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상승합니다. 6만 3,700원이고 셀트리온이 0.6% 하락합니다. 17만 9,800원. 포스코홀딩스도 1% 하락이네요. 37만 9천 원. KB금융 올라갑니다. 0.39% 상승으로 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6% 하락합니다. 19만 5,600원. 에코프로도 하락이네요. 9만 3,400원. 알테오젠 0.4% 떨어집니다. 18만 5,100원이고 HLB도 1% 하락합니다. 6만 4천 원이고 엔캠 3.7% 하락하네요. 29만 5,500원. HPSP가 0.6% 떨어집니다. 4만 4,900원. 그리고 리누공업은 0.9% 내림세 27만 3,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9만 2천 원, 9만 3천 원 선이고 레인보 로보틱스 떨어지네요. 16만 7,300원. 클래시스가 1% 올라갑니다. 5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선 전력 관련주는 오늘도 좋네요. 이게 AI가 확대가 될수록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KBI 메탈은 지금 보합과 0.9% 떨어지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이 1%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77,700원, 4,350원. 대한전선 0.9% 올라가고 가온전선 탄력도가 더 좋네요. 3.2% 상승하면서 6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도 3% 강세 보여줍니다. LS 에코에너지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2.6% 상승 42,500원 선이고 LS 일렉트릭까지도 5% 강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LS 그룹주, 그러니까 전선 전력 관련주 내에서도 LS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LS 계열사에 속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 보게 되면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에이직랜드가 5% 이상 올라갑니다. 49,450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4% 상승합니다. 88,3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0.8% 올라가네요. 24,800원. 그 이전에 이 테마주들, 이 섹터주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였던 데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 탄력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지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SKC가 9% 강세입니다. 15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도 2%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27,150원, YC캠도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기도 0.9% 올라갑니다. 16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자, 그리고 HBM 관련주 역시 좋습니다. 와, 한미반도체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한미반도체가 7%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3.5% 상승 16만 8,800원. 그러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쪽에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밖에 DI, DIT, MK전자까지도 각각 7%, 3%,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PSK홀딩스, 미래반도체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가 3%에서 7% 상승 보여줍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일부 종목에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35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65억 원, 1,292억 원 매도 우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2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7억 원, 16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파네요. 이미 5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7원 50전 상승한 1,3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많이 올라가네요. 아, 그러네요. NDFC스보다 조금 더 올라버리네요. 달러행 환율이 157엔 올라섰고 미국채 수익률 뭐 4.6%를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찍어내기도 엄청 찍어내요. 어제 하루 5년물 10년물 입찰도 있었지만 재정정권까지 포함하면은 한 2,900억 달러 갖다가 어제 하루 입찰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2,900억 달러가 어디 애 이름입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막 허겁지겁 그 7천억 달러인가 7,500억 달러인가 그거 막 풀어가지고 네. 다 살리고 했던 그 돈도 엄청났지만 암만 인플레가 심했다 하지만 하루에 어떻게 국채를 재정정권 포함해갖고 한 3천억 달러 가까이 찍어내는 미국인이 금리가 뭐 버텨낼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그거 하고 그래 반도체 빼고는 또 다 풀었네 또. 이거 네, 지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우리 시장 보고 하실 말씀 있으신 건데요, 네. 지금. 한숨부터 쉬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얼마나 이 AI 사이클을 잘 쫓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네. 걱정을 할 필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대 중반까지 다시 튀어 올라가니까 바로 우리 환율도 절하되고. 네. 왜냐하면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더 낮잖아요. 예, 3.5%고 맞아요. 미연준 기준금리가 5.5%니까 2%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10년 국채 금리가 4.5%보다 훨씬 낮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기업이나 가계의 펀더멘탈이 가장 약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아요.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의 100% 수준이고 또 이 GDP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GDP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8%인가? 네. 이거는 IMF 경험했었을 때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절상이 될까요? 금리가 더 미국이 높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 모습인데도 우리는 못 올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지금 일본의 르네시스인가?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지금 아직도 HBM 그거 가지고 엔비디아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차라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냥 호적을 파서 그냥 미국 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맨날 이렇게 저평가 당할 것보다 지금 그 말씀은 진짜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네요. 그 뭐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뭐 르네상스로 뭐 시작하는 회사 이름 아닙니까? 일본에 그거보다도 SK 하이닉스 시총이 적다. 네.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해서 저러고 있으니까 맨날 저렇게밖에 평가 못 받는다고. 근데 안타까운 본다면. 건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HBM 누가 했다더라, 뭐 안 했다더라. 뭐 그러면서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마이크론은 이미 계약 체결하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걱정스럽지. 네. 우리가 저는 뭐 갑자기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가 뭉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우리가 뭉치면 더 잘할 텐데.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 HBM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네. 보면 전선이라든지 오히려 전력 설비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 특히 전력 설비 쪽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왜 또 얘기를 하냐면 뭐가 중요한지 정말 그게 그 곡성의 대사인가? 무엇이 네. 중요한디 그거? 무엇이 중요한지. 자 뭐가 중요하죠? 자, 큰 그림으로 봅시다. 예. 자, 제가 제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 RA를 그 애널리스트로 만들 때 대만 시장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2017년입니다. 네. 대만 시장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대만은 국가의 어떤 스테이터스 자체도 우리랑 완전 틀린데도 네. 네. 지금 TSMC의 예. 그 비중이 이머징 마켓 SMCI 비중의 9%예요. 9%. 오. 9%가 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더했었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4.5%.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대만의 경제 대비해서 2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냐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이 정말로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글쎄요. 그게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그래서 바뀔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호적만 옮겨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대만의 배당 성향은요. 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배당 성향이. 네. 미국은 대만의 2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과 미국의 배당 성향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아. 답이 나와 있죠, 거기. 외국인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 때리치고 그냥 다 팔고 그냥 엔비디아 사버릴까요? 아니, 그건 더 안 되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 기반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을 그러니까 잘 되게끔 도와줘야죠. 화가 나서 못 들고 그러니까, 있겠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전화 받습니다. 예. 하루에 30통씩 받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외국 투자를 하게끔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네. 한국 투자를 다 버리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자본시장이 건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좀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또 오늘 방송이 너무 이 애국심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자 성장주와 가치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IT 이쪽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AI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AI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AI 사이클을 잘 쫓아가는 것이 어느 국가도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60% 이상 하자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앵커님께서 여쭤봤던 그 이제 전력 관련된 쪽.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최근에 또 예, 많이 예. 투자분들 관심 갖더라고요. 네, 예.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쪽은 살짝 좀 트레이딩 위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팔면서 엔비디아의 그 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력 소비량이 앞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AI 칩이 막 데이터 센터가 막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의 효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력 소비량은 줄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AI 칩들 고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막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주들이 그러게요. 막 튀죠. 예.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 더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바이오 산업, 전기차 부품 이쪽이
사실은 이게 다 AI와 연결돼 있어요. 네. 예, 전기차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그 자율주행과 연결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언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비중을 이렇게 바꿀 건가 아, 요 고민을 하죠. 예.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이 빨라질 거냐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대형 기술주는요. 어쨌든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네. 예,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회사들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을 S&P 500 대비해서 비교한 차트가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도 이 차트를 들고 나와서 여기가 이렇기 때문에 꼭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30% 넘어섰어요. 7개 기업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걱정스럽잖아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저 정도 올라갔을 때 훅 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요 다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S&P 500에서 IT 기업들의 이익과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의 차트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익이 주구장창 늘고 있는 쪽은 IT. 네. IT를 제외한 게 저 보라색 선. 아니죠. IT까지 포함한 게 보라색 선. 네네. 뭐 딱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 증가가 높은 쪽에 돈은 가게 돼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미국은 네. 그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럼 이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주들, AI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원스럽게 우리가 1등이다 하는 게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거 보면 지금 HBM 네. 1등이다. 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꾸 헷갈리는 부분은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다. 이런 뉴스를 자꾸 듣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 TSMC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쪽을 잘 쫓아갈 거냐, 시스템 반도체 쪽을 잘할 거냐에 대한 또 걱정인 거죠.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3천이 뭡니까? 4천도 갈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아직 투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대안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의 날입니다.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는 여전하지만 미증시 엔비디아 랠리를 보인 영향을 받아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약합니다. 코스피가 0.25% 약세로 2,718선, 코스닥 0.34% 마이너스권으로 8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도 장 초반에 양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22억 원, 기관이 1,88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2,40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03억 원, 기관이 362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61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이 강합니다. 전기 장비와 전자 제품,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항공사와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약한 모습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AI와 관련된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테마는 전선주였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는 분위기네요.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에 전력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공행진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2.06% 하락 전환하면서 45,500원 선, 지금 가온전선이 0.64% 약세, KBI 메탈이 0.39% 하락 전환했고요.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일진전기가 5.89% 올라갑니다. 거래가 29,650원. 대원전선도 0.58% 상승하면서 4,3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이 중에선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시각 현재 4.85% 상승하면서 17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I가 6.1% 올라갑니다. 18,950원. 레이저셀이 7.2% 상승하며 11,150원 선 지나가고 있고 DIT가 3.24%, PSK홀딩스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기술인 유리기판 테마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KC가 반도체 움푹의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업체로는 최초로 SKC의 투자회사인 앱솔릭스에 보조금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리기판주가 오를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16% 강세 14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관련주로 피롭틱스가 3.7% 올라갑니다. 2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YC캠이 1.26% 강세로 28,100원이고요. 그 밖에 HB테크놀로지가 0.6% 강세, 삼성전기는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제 재계 총수들이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과 회동을 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관련 소식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이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4.04% 올라가면서 4,37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2파워가 시세를 냅니다. 13.15% 질주를 하며 12,39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전기전이 3% 가까이 올라가고요. LS 일렉트릭이 2% 강세 흐름 23만 6천 원, 일진파워가 2.85% 상승하면서 14,81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종목만 가고 지수 자체는 약한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현호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AI 열풍이 전력이나 원자재 같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AI 관련 투자가 다변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AI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그중에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향후 AI 전력 소요에 대한 이런 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투자와 시장의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태양광 등을 비롯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설비 시설 역시 국가 기관 시설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OC 관련주들로 시장의 기대감이 유입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다수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탑픽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제 시장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이제 구글이 일본 재생 에너지 공급 업체인 CJ 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이런 CJ 에너지와 도화 엔지니어링이 합작 회사를 설립한 이력이 있는 점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장중 19%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특징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 도시, 철도, 플랜트를 비롯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SOC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앞으로의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
확대 기대감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처럼 앞으로 이런 에너지 발전 시설 구축 확대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성TC라는 종목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진성TC는 이런 건설 중장비의 하부 주행체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주요 매출처럼 이제 미국 캐터필러, 일본 히타치, HD 인프라코어 등이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또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통해서 두산 퓨얼셀의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압기기를 비롯한 건설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Y 파워 역시도 HD 현대 인프라코어 또 HD 현대 건설기계를 고객사로 두고 이런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혜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인프라 투자 관련한 SOC 관련주들은 또 개별적으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도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관련한 소식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 자체를 봤을 땐 장 초반은 좀 관망 심리가 짙은 분위기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어제까지 6월 22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매크로 불확실성은 이전보다는 크게 완화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또한 1,360원대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4월 PCE 물가 경계감이 다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 속에서 이런 정책이나 일정, 실적 등의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업종이나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순환되는 업종에 맞춰서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이달 들어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좀 4월에 강세를 보였던 유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전망과 함께 이제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초 바닥을 찍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원자재 랠리에 동참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AI 전력 수요 또 하반기 이상기후 현상까지 예상되면서 앞으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보인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겨울에는 주로 난방 수요가 좀 유입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 수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보다 좀 겨울철이 따뜻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하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평년보다 이제 여름이 좀 더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수요 증가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전력 수요 기대와 더불어서 함께 좀 수요 기대가 동반되는 것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천연가스를 갖다가 지켜보지 않으셨던 또 시청자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또 천연가스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거 천연가스 많이 빠졌었어요. 2022년 여름부터 해서 쭉 빠지다가
이제 바닥 다지고 오르기 시작한 게 5월 들어서부터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심수빈 애널리스트 보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 차원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반등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이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재고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보통 이제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5년 평균 재고와 현재 재고 수준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재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사실 과거 5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2022년과 같은 강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냉방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사실상 좀 연초보다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 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던 점이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반등 폭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유가 흐름 여쭤볼게요. 뭐 간밤에 보니까 한 2.7%가량 오르면서 $80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란 대통령 사망 또 가자지구 전투 격화, 불안한 중동 정세를 감안했을 때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후퇴를 하면서 수요 불안이 좀 높아졌고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잘 생각해 보면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유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 하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정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런 상황이 실질적인 공급 차질로 사실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좀 약화된 점이 아무래도 유가 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때 국제 유가 뭐 가격 $100까지 간다는 소리에 또 유가 관련 종목과 또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빠지면서 이쪽 상장 폐지 뭐 상품도 나오기도 하고 다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전략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 대응 전략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3분기 원유 생산 전략을 좀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앞두고 좀 유가의 상방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내 낮은 가솔린 재고라던가 높은 정유소 가동률을 좀 고려를 해보면 미국 내 석유 제품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반구 이제 바캉스 시즌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 가격 자체도 조금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공급 차질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뭐 $100 이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슈가 부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80대에서 등락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안정적인 주거와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거동이 어려워질수록 노년 생활에 적합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녹록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분들만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실버타운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주택연금 함께 알아보시죠. 도움 말씀은 오늘 또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홍 대표님 또 이제 오늘은 주택연금 설명해 주시러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예전에는 이제 집이 재산이고 뭐 또 한국인들 대부분의 뭐 일반인들 재산 다가 뭐 부동산이고 집 한 채고 뭐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거 이제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갖다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죠.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오히려 더 권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주택연금 먼저 좀 설명을, 설명해 예. 드릴까요? 주택연금은 우선 내가 사는 집에서 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셨던 이제 5060 세대들이 네. 요즘 가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소득이 높고 많이 받을 때는 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그나마 준비되어 있던 퇴직금, 우리 퇴직연금 제도를 막 해서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자금 등으로 이렇게 애들 결혼자금 이런 걸로 써버려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주지를 바꾸지 않으면서 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주택연금이라는 건 주택 보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그리고 공시가격 12억, 그러니까 시가로는 시세로는 한 17억 정도 이하가 되는 주택을 갖고 계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너무 비싼 집도 안 되는군요. 아, 그렇죠. 원래는 이것 또한 공시가 9억 미만이었다가 12억 이하로 작년 10월에 네.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택,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고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그 신규 가입 건수가 14,885건,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액이 2조 3,85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예전에는 9억 이하였는데 작년 11월에 12억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시세 17억 원 수준의 나름의 고가의 주택도 이제 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들이 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세 12억 초과 기준, 그 10억 초과 주택의 보유자 기준으로 얼마나 가입을 했나 봤더니 299건이었어요. 그 예전 기준이면 가입을 못했던 분들이 가입을 한 건수가 299건으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연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마 작년에 많은 주택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조금 이렇게 네. 실제적인 하면 궁금증을 네,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그럼 한 10억짜리라고 치고요. 네네. 10억짜리 같으면 연금을 얼마까지 줍니까 보통? 이게 10억이면요, 내가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연령에 55세에 가입하면 앞으로 이게 적어도 오래 살게 되기 네. 때문에 그 가진 연금 가지고 오랫동안 뿌려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을 받는 걸 역으로 이제 이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랑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으로 저희가 돈이 필요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오래 산다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1억이더라도 55세에 신청하는 것과 75세에 신청하는 건 연금액이 다른데요. 예. 1억 기준으로 제가 숫자가 정확히 10억 기준으로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네. 않지만 아마 70세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200만 원 이상, 200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세에 신청을 하면. 네네네. 그 이거는요, 자세한 거는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금을 받고 싶은 주택연금 가격을 선택하시고 본인 연령을 넣으시면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다 되어서 시뮬레이션 나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면 해보셔도 오래 좋을 것 같아요. 살아야겠네요, 일단. 꼭 이 잘못된 계산입니까? 아니고 그렇진 않고 오래 네. 살면 당해줬습니다. 가장 베스트는요, 내 집 가치보다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오래 사셔서.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내가 생각보다 기대연명이 짧아서 일찍 돌아가신다. 네. 그럼 집값보다 덜 받을 수 있죠. 예. 이럴 때는 내가 받은 연금액과 이자액을 합친 금액과 그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의 차익만큼은 상속인들한테 다시 상속이 그래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되네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네네. 이제 연금을 받으면 생활을 하는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이게 혜택이 확대되면서 실버타운으로 이주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그렇죠. 연금을 받는 예. 거기 때문에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던가 혹은 자녀들과 합가해서 부양의 목적으로 자녀들 집으로 이주를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던가 뭐 이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또 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건에 이번에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주거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예외 조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거 실버타운이 또 뭐 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입주하려는 곳이 실버타운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법적으로 실버타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법적으로 건데요. 실버타운은 네. 그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정의가 예. 되어 있는 게 3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예.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30세대 이상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양로시설이라고 있는데 양로시설은요, 뭐 주거라든지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10명 이상이 입주하는 시설을 말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그 5인에서 10인 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 법적인 요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들어간 경우에는 예외 조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될 거야라고 해서 이주했다가 저 이사했으니까 주택연금 계속 나오는 거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신청하시기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내가 이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해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네. 이제 또 반대로 내가 살던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빈집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활용할 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실버타운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살던 집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세를 주면 당연히 세 준 거에 대한 이자를 그렇죠.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단 주택연금을 내가 어떤 형식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전세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요. 우리가 전통적인 주택연금을 생각하면 저당권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걸 연금으로 뿌려주는 거니까 내 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임대를 해주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한다면 전세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게 2021년에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택연금 수령자가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연금 수령을 계속 받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이제 부부 중에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의 소유자인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예.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예. 그런데 배우자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들도 있는 경우에는요. 네. 배우자랑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공동상속을 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택의 명의가 오롯이 배우자 명의로 100%로 이전이 돼야지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주택에 대해서 상속받지 않기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거를 신탁 방식으로 한다면 이미 명의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명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신탁 방식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럼 뭐야 명의가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을 하면요. 다시 이 주택을 명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받았던 네. 그러니까 받았던 대출을 상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금액을 상환을 하시면 명의는 다시 받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 네. 관련해서 또 세금 부분 어떻게 됩니까? 어쨌거나 연금은 받아도 소유는 예, 그죠. 예. 소유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재산세 같은 재산세는요, 안 될 것 같지만 재산세는 일부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당해년도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75%만 내면 되는데 단 조건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그 주택 가격이 만약에 5억을 넘어간다면 네. 5억에 해당되는 분의 재산세, 당해세에 대해서 25%를 감면이 되고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100% 내야 됩니다. 네. 저거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네. 뭐 또 우대형은 뭡니까 또? 우대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분이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해당이 되시면 주택연금을 기본 그냥 일반 연금 대비 20% 정도 더 지급을 해주는 지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예전에는 주택가격 2억 이하만 가능했는데 2억 미만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2억 5천 미만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만일 76세 가입자다라고 생각하면 시세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으로는 월 받을 수 있는 게 85만 3천 원씩 수령을 했다면 6월 3일 이후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2억 2천짜리 주택을 가입을 하시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7만 원으로 13.7%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뻔했을 수 있는 개별 인출 한도도 기존의 45%에서 50%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우대형 주택연금을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었어요. 갚고 오셔야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내 집에 대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출 한도의 90%까지 그 안에서 받아서 갖고 있던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형태로 가입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대형 주택연금도 여기에 해당을 시켜서 그래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거를 갚을 수 있도록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먼저 인출해서 갚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여기도 해당을 시킨다라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주택연금 가입을 하면은 어찌됐건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감면을 아까 예, 예. 25%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세금 부분은 어떻게 다른 되나요? 세금 부분은 동일하게 납부하시면 뭐 종부세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건 동일하게. 네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가입 절차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입을 원하시면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고 관련된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이 적정한지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승인하면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주택연금 신청하시고 월 연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내 주택의 가격이 얼마로 인정이 시세. 될까? 예, 이게 예. 가장 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가 없다면 그다음은 KB세 그리고 공시가가 없다면 시가 표준액을 쓸 거고요. 네. 그리고 감정평가 액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인터넷만 뒤지면 얼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뭐 그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 궁금한 게 그럼 주택연금 네. 가입 시점, 나이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쯤 가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55세 이상이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55세 네, 이상이면?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가교연금으로 내가 지금 50세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 놓은 연금 소득은 65세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0년치의 가교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연금을 신청한 기간의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65세나 70세 이후에 받으시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내 지금 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른 주택 가격을 알아서 산정해서 연금액을 높여주진 않거든요. 그럼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금을 다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받은 연금액과 이자액을 상환하시고 다시 그 집에선 할 수 없고요. 집을 이사하셔서 만약에 그 집에서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3년 동안은 신청을 못 하시고요. 동일주택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해서 뭐 외곽지로 아니면 조금 더 평형을 줄여서 조금 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주택 가격이 예전에 내가 산정한 것보다 더 높게 산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전을 해서 다시 연금을 신청하시면 나이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신청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실 수 있죠. 아까 첫 부분에서 이렇게 작년에 이제 갑자기 주택연금 이렇게 네. 규모가 훅 늘어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그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뭐 집값 더 오를 일이 있겠어 싶은 생각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이 최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근데 또 실은 부동산은 또 아무도 모르는 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했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선택이야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바꿀 수는 있는데 대신 그럴 때 이제 보증료라든지 인지세 이런 비용, 부수적인 비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연금 방식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선택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2,700선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참 이거 뉴욕 증시하고 너무 디커플링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너무 디커플링이고 시황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저렇게 1시간도 안 돼서 6,600개 가까이 선물을 팔아제끼니 또 그러게요. 기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